자, 오늘 이어서 어, 지난 시간에 이 15페이지까지 했었죠. 어,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지금 이제 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읽어가면서 앞부분 다시 한번 뭐 읽어가면서 한번 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필터를 좀. 예. 지금 이제 앞부분에 그 우리가 이 커그니션에 대한 부분 좀 봤어요. 역사적인 어떤 부분까지 봤는데 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론적 모델들은 모두 성격에 대한 관점들이다. 그죠? 우리 뭐 클래시컬한 거 옛날부터 전통적인 걸 좀 주로 보고 있는데요. 모던한 성격 이론들도 보고 있고 정의에 의하면 그들은 본질적인 정체성의 부분적인 시각들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이제 번역이 조금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간 성격이라고 하는 거에 특정 부분만을 부분적인 시각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각 모델들은 자신을 하나의 진실로 입증하기 위해 그 자기가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경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각자 지배와 열광의식을 가졌다. 이건 이제 있던 어떤 이론이 되게 그럴듯하게 그 시대를 이제 주도하거나 맞는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지적 관점은 현재 이론가들과 치료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요 책이 나온 게 이제 약간 옛날인데 현재는 사실 지금도 인지행동 치료나 행동 활성화 개념으로 조금 아직 요건 이제 현대도 여기 말한 현재가 책을 쓸 때는 현재가 지금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점에도 굉장히 타당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자주 언급을 하지만 이 신경과학과 결합해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귀납적 관점이 아직 신뢰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적법의 한 예로서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귀납적 관점이라는 건 좀 더 과학적인 접근 방법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인지적 관점과는 그러니까 귀납적이라는 게 이제 세세의 사실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지적 관점이 약간 추상적인 형태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정신병리학의 역사가 이론들의 계승에 의해서 이어져 왔으나 특질과 요인적인 관점들, 요건 이제 요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인 분석할 때 요인 성격을 이 팩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지금 펜 색깔이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훨씬 잘 보이죠. 요인이라는 게 성격의 하나의 구성 요소, 의 어떤 측면들이라고 보면 돼요. 특질과 요인적인 관점들로부터는 이론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어, 여기 이제 여기 설명을 하는 게 번역 좀 그렇지만 앞에 나오는 이론들이 이런 특질이나 어떤 성격 요인들,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예,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약간 이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원칙들에 의해 세워져야만 하고 이런 원칙들은 성격의 모든 내용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가정된 것이다. 그렇죠? 대인관계 이론가들은 대인관계적 행동을 기본으로 보고 그쵸. 그다음에 인지 이론가들은 내적 인지 구조들이 항상 지각, 해석, 의사소통을 중재한다. 그 앞부분에 우리 공부할 때 약간 나왔었어요. 인지가 그림에도 나왔죠.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가 행동들을 갖다가 중재한다라는 거죠. 중간에 껴서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인지 이론이 통합적 모델을 위한 최고의 후보가 된다고 주장한다. 인지 이론은 그렇죠. 그래서 이론이 갖는 문제는 다른 것들을 거부하는 또한 성격의 특정 부분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건 번역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의미 같아요. 이런 이론들이 갖는 문제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외의 것들을 거부하는데 에, 성격에 걸린 특정 부분들은 또 인정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이론들은 다양한 관점들의 절충을 용인하는 취지가 있지만 귀남적인 이론들은 많은 관찰 결과를 모으고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귀납적 방법은 어떤 이론을 보통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연역적이죠. 어떤 이론을 가지고 구체 사항들의 개별 사항들을 설명하는 거라면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건 과학적 방법이에요. 검증 가능한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론을 구성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통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론은 세상을 위에서 아래로 분석하는 반면, 그쵸? 특질 접근은 트레이트예요. 특질은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거와 기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통합한 용어로 보는 게 좀 타당합니다. 물론 보통 특질하면 트레이트 하면 생물학적 이 뉘앙스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을 해당하진 않아요. 특질의 개념은. 그래서 특질 접근은 다시 처음부터 세워가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추구한다. 이건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는 의미죠. 이론은 보다 늦게 관련된 형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긴 과정을 겪은 후에나 추려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사항들의 하나하나에 대한 연구들이 자연스럽게 추상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행동주의도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엔 너무나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조금 빈약한, 좀 들떨어진 느낌을 줬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쌓이면서 굉장히 많은 수준까지 이제 기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면 뭐 이거와 연관돼서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 스키너라는 분은 여러분 행동주의 급진적 행동주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급진적은 막 나갔다 이런 의미의 급진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굉장히 뭐랄까 혁신적으로 사고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행동주의 설명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라티얼이라 그랬어요. 어? 데이터. 그래서 나는 이론을 만들지 않는다. 이론이 필요 없다. 데이터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론이 만들어진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 방법들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에서 요인 관점 이건 이제 이런 트레이트 말고 성격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팩토리얼이고 이 요인 분석이라고 해서 어, 어떤 이 여기 뒤에 나오니까 나오네요. 요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혹은 공격성 같은 게 있다. 혹은 외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떠한 성향들의 묶음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요소, 연관되어 있는 어떤 거로 가정하는 걸 갖다 우리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 관점은 특질 심리학의 역사와 함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왔다. 요게 이제 생물 성격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특질들은 시간과 상황들을 가로질러 표현되는 특질들은 개개인의 차이들의 단일한 차원이다. 그쵸? 같은 특질의 표현이 때때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행동은 언제 어디서라도 한결같아야 한다. 어떤 특질이 나타내는 행동 양식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성들은 대개 공격적인 존재로 간주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 남성들의 공격성은 특질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남성들에게 있어 공격성은 대개 영역 침입의 위협들과 신체 폭력의 가능성과 관련된다. 이건 진화상으로 이제 언급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지금 뭐 좀 진행을 한 거라 앞부분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좀 보시고요.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개 여성들은 사회화되어서 관계들에서 물러날 거라고 위협하여 공격성을 관계적으로 표현한다.
한다. 이게 이제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공감이나 친밀감에 가까이 가는 것을 조정하거나 혹은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이런 공격성이 종종 성별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는 거죠. 요거는 뭐 일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남자들은 이 공격성이라는 요소를 드러낼 때 굉장히 위협, 신체 폭력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여성들은 소셜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떠한 특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행동에선 한결같은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게 공격성이라고 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이 되지만 그 공격성의 성향 자체는 행동으로는 유사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양식으로 표현되지만 그 성향은 있다라는 거로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두 가지 관련된 문제들과 대면한다. 첫째, 과학적 모델들은 가능한 한 포괄적인 것이 요구된다. 그쵸. 과학 이론은 이제 공통의 어떤 규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작은 수의 원칙들로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델을 더 적게 설명하는 걸로 보이는 모델보다 좋아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과학이 가진 특성입니다. 특성. 이제 과학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때 단순한데 설명을 하는 거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같은 걸 설명한다고 한다면 두 개가 같다면 우린 단순한 걸로 이걸 오컴의 몬도라이라 그래요. 오컴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예. 그래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이 설명이 이유가 왜 그러는지를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를 더 선호해요. 이게 이제 과학 모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막 수만 가지 이론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작은 수의 원칙들로 설명을 더 많이 하는 걸 이제 고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함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결국 성격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모든 특질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트레이트예요. 예. 특질을 입증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전으로 돌아간다. 여기 말하는 사전은 진짜 사전입니다. 한글 사전이든 영어 사전이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는 알포트 유명한 사람이죠. 이러한 접근을 맨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 있죠. 웹스터스 U 인터내셔널 딕셔너리 25년도판에 등록된 40만 개죠. 1, 10, 100, 1000만, 10만. 40만 개의 단어로부터 한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구분하는 용어들이 거의 사전에 다 있잖아요. 거의 18,000개 정도 되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18,000개 단어는 이게 인간의 어떤 특질이든 행동이든 성격이든 요거에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사전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 관련된 것들이. 그걸 한 18,000개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급해, 뭐 성급해, 굉장히 예민해, 민감해, 짜증이 많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성격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알포트나 어, 누구였더라? 어, 오드버트 이런 학자들이 사전을 가지고 이제 그걸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굿, 엑설런트, 풀 같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용어들을 삭제한 후 요건 이제 형용사죠. 성격에 관련된 게 아니고 성향들을 보편화하고 개인화하는 것으로 반영된 4,500개 이상의 용어를 남겼다. 정리하고 나서 요건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말들에 해당되는 성향들을 가지고 용어가 만들어진 거죠. 기발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성향들에 해당될 때 외향적이다라는 표현이랑 내향적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요 관련성을 가지고 이제 단어들을 봐요. 그래서 어, 특질이라고 봤던 거예요. 특질들이 창고격인 사전으로 돌아가는 이 생각이 렉시칼 이제
사전적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아마. 문법적, 언어적 뭐 이런 의미. 렉시컬 접근법을 알려지게 된 이래 성격 기술과 관련된 모든 용어들이 이미 언어로 부호화되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정을 갖는다. 그래서 성격이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의 어, 뭐랄까요? 이 성격들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뭐예요? 인간의 성격이 말로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용어로 이미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전제가. 요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은 포괄성을 보장했지만 천 개의 특질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특질이 천 개면 지금 MBTI는 16개 가지고 유형을 분류하는데 특질이 천 개라고 하는 건 이 16, 1000개의 특질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면 이게 높고 낮고 다니까 이건 너무 문제가 많죠. 분명 작은 수의 원칙이 아니라는 두 번째 문제점을 가져왔다. 말 그대로 수천 개의 특질들을 어떻게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체계화하고 관리 가능한 수로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전 가지고 연구했던 아이디어를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팩터 어널리시스라고 불리는 통계적 기술을 의지했다는 거. 요건 인제 이 상관을 비교해 가지고 연관관계가 아 높다고 생각되는 것끼리 묶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직 그 목적만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요인 분석의 목적이 이 밀란이 얘기하는 거의 내용에 있어서는 계산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론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요인 분석은 수많은 성격 특질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이들의 관계를 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언어는 미묘한 부분에서만 다를 뿐 거의 같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인제 부사라고도 표현 쓰고 형용사라고도 인제 이야기할 수 있죠. 어 공용어와 다르게 음 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한국은 이런 게 이제 깨지고 있는 시기이기는 한데 그쵸? 뻣뻣하게 어 참 뭐 이건 뭐 제 정치적인 얘기라 말씀드리긴 그래서 어쨌든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이 같죠.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영어로 인제 obstinate 하면 이제 완고한. 근데 어 stubborn 하면 고집센. 이게 사실 우리가 의미가 같죠. 그래서 문학은 사실은 어 이 겉으로 포장된 내용들, 화려한 어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경험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과학은 요걸 갖다가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과학적 영어 언어라는 건 이제 그런 걸 찾는 거죠. 이거는 가까운 동의어죠. 그럼 이거는 부드럽다라는 단어보다는 관련도가 떨어져요. 그럼 요 두 개는 뭐예요? 연관관계가 많아서 인제 묶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없애. 이 기기를 하나를 없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에 해당되는 의미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손실은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요인 분석은 성격 특성들 간의 중복을 검토하는 수학적 방법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올인이란 원래 있는 이런 특질들을 적은 수의 차원들로 가장 잘 요약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게 묶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폭력적이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급하다, 파괴적이다. 파괴적이 폭력적이 더 가깝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런 약간 공격적이다. 그쵸? 그런 게 다 연관이 되죠. 그럼 순하다. 근데 완고하다나 이런 표현은 완고함이 폭력과는 상관없죠. 그래서 요렇게 연관되는 것들 하나로 응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압축해 가지고. 그리고 섞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천 개를 유사한 것끼리는 하나씩 묶어 버리는 그래서 이걸 가까운 것끼리 묶어서 하나의 집합 덩어리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하나로 묶은 결국 이제 한 덩이로 묶어지는 수준까지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줄여 나가는 거. 그래서 차원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에서는 핵심적인 것만을 남겨두고 더 협소하거나 불필요한 특징들을 기술적인 힘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제외시킨다. 이건 기술적이라는 건 통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특질들은 더 작은 틀에 압축시킬 수 있게 되죠. 요걸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 모델들은
정상과 이상 성격 모두의 영역들 내에서 발전되어 왔고, 정상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도 요인 분석이 사용되고, 이상 성격에 관련돼서도 요인 분석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가져온 단어들을 사용한 분석법뿐만 아니라 DSM 성격 기준에 대한 연구들과 성격의 검사들의 기본 구조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제 이표 2-가 그쵸, 요거죠. 예. 요게 이제 빅5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여기 이제 좀 나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예전에는 요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주요한 이제 요인 모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던 빅5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런 요인 모델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5요인 모델 나오죠? 이게 이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거의 타당한 거다라고 지금 심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셨네. 예. 요건 이제 지금 중간에 뭐지 이게 저희가 녹화가 되고 있긴 한데 혹시 이 앞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질문 주세요. 어, 오래간만이시네. 이거 안녕하세요, 녹화되는데 교수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 내용들은 한번 영상 올리면 보시고 지금 이제 그 요인 분석 이론 특질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다른 학우님도 계시고 새로 들어와서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하면 앞에는 이제 인지 이론을 봤었고 오늘 지금 들어가는 내용은 특질이에요. 특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귀납적인 접근 방법, 인간의 어떤 여러 행동들이나 어떤 성향들을 이 차곡차곡 그 뭐랄까요 이론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있어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경향성들을 이제 이 하나로 묶어 나가는 작업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여기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이 알포트라든가 이 오드벌트라는 사람이 사전에 있는 인간의 성향에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봤어요. 보더니 이제 40만 개 정도 단어였고 이거를 갖다가 중성적인 의미를 갖는 건 다 빼버리니까 한 18,000개 정도 단어가 남고 이 중에 요것도 형용사로 굿, 엑설런트, 뭐 풀 이런 이렇게 긍부정에 관련된 용어를 빼고 나면 인간의 성향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남게 돼요. 그게 한 4,500개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렉시칼 어프로치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전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요걸 가지고 성향을 봤더니 그 당시에 이게 1,000개 정도의 트레이트, 특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다. 이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통계 방법이 우리 이제 뭐 스톡 박사 때 배우지만 요인 분석이라는 거가 이제 이 통계 방법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 분석은 유사한 단어들은 예를 들면 여기 책에 나오지만 왕관이랑 고집센이라는 두 개 단어는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고집세다 완고하다. 그쵸? 우리가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유사어잖아요. 그럼 요거 그냥 하나를 없애도 되고 하나로 합쳐도 되고 그죠? 그러면 이 단어들이 갖는 의미는 유지가 되고 실제로 설명하는 특징들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점점 본질적인 섞이지 않는 유형으로 찾아 나가게 돼서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가요. 요게 요인 분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찾아 나가서 발견한 것이 표 2-에 나오는 게 이게 요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현대 지금 가장 많이 제가 강의 때도 많이 설명드리는 게 주목받는 요인 모델이 이게 빅5라는 거예요. 5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 사람에 대한 연구들, 성격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5개로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코스타랑 맥크레라고 하는 분이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인제 오요인 모델은 사전에서 나온 단어가 아닌 다양한 성격 목록들의 분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죠. 여기서는 인제 알포트라는 사람은 사전을 이용했는데 이 사람은 성격 목록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들은
약간의 예외를 갖는 유사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5개의 포괄적인 고순위의 차원들로 구성된다. 이 고순위라는 게 5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걸 이렇게 쭉 묶어서 보면 5개의 유사한 것들의 덩어리로 분류가 된다라는 맥락입니다. 요걸 인제 위에선 수학적 방법은 요인 분석을 활용했고 요렇게 찾아낸 5개를 우리가 팩터라 그래요. 그래서 5 팩터 모델이라는 거예요. 요걸 빅 5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5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예, 그래서 다음에는 각 차원을 몇 개 더 낮은 순위의 특징들의 측면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모델은 위계적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그 5개 요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하위에 요거를 구성하는 하위의 요소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게 위계적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요게 인제 여러분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 성격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거는 대학원 수준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자 책인데 지금 절판됐는데 개인차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보면 성격을 어떻게 연구하는지가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고걸 한번 보면 성격 심리학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기계어를 배우는 거로 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쁘지만 저는 이제 어려운 것만 자꾸 인제 주문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보겠죠? 근데 어쨌든 어 헛소리 고만하고 어디까지 갔더라. 예. 그래서 더 높은 순위의 특질들은 광범위하지만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측할 때 이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 사람은 죽어."라고 하면 이건 100% 맞춰요. 근데 아무것도 알려주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언제 죽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죠. 근데 이 특질을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지만 순위가 높은 특질들은 광범위해요. 근데 특정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불명확한다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낮은 순위의 특질들은 예측은 더 정확하게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오줌을 자주 넣어."라고 하는 거는 오줌 누는 거에 대해서는 뭐 행동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행동은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걸 인제 비유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 사람은 "화장실을 자주 가."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다른 형태의 것들까지 이렇게 포섭해서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한 예측을 비유는 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차후에 한번 좀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자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로스하게 설명하는 거는 어 광범위한 특질들을 보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내성적이야."라는 표현은 굉장히 특질 중에서 순위가 높은 특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친구가 불렀을 때 나가냐 말 거냐를 걸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람들 만나는 거를 싫어해."라고 하는 거는 이 내성적이라는 것보다는 하위의 구체적인 맥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 만나는 건 설명하는 요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놨네. 예를 들어 첫 번째 요인인 그 5 팩터의 하나가 신경증이에요. 여기 뉴로티시즘. 예. 요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안, 분노 그리고 적대감을 느끼기 쉽고 예민한 거예요. 우울하고 자기의식적이고 충동적이고 취약하기 쉽다는 건 인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유로티시즘에 열중한 이 표현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원서 봐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 같아요. 유로티시즘 경향이 높은 사람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유로티시즘에 인제 높은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충동적 행동의 기회들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일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 분노, 적대감 또는 우울하지 않더라도 충동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로티시즘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특질을 설명하지만
이게 꼭 유로티즘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충동적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신경증적이란 말은 폭넓은 진술이지만 아주 상세하지 않고,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충동적이란 말은 자세한 진술이긴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신경증의 반대는 정서적 안정성이에요. 신경증이 높다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성향이 걱정이 없고 평온하고 통제된 성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쳐놨는데 다른 네 개의 요인들의 5요인 모델을 완성한다. 그래서 각 요인의 정의와 그들의 특질들은 여기 이제 이학자들 말고도 사실은 이게 5요인이라고 하는 이 5개가 있다라는 건 제가 다른 성격 심리학 강의 때 한번 MBTI 비판할 때 좀 설명을 했었는데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학자도 5개를 얘기하고 이 학자도 5개를 얘기하고 이 학자도 5개를 얘기해요. 근데 이 5개를 지칭하는 용어는 약간씩 다른데 내용상의 5개의 맥락은 동일하다는 거를 학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이제 통일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사용하는 용어들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건 영어로도 제가 강의 때 오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 5개에 해당되는 용어들을. 예. 그래서 요 앞에 먼저 하나 나왔죠. 뉴로티시즘. 이건 예민하고 민감하고 어렸을 땐 소심하고 이런 성향이에요. 이거 기질. 두 번째가 이제 엑스트로버전 보통 얘기하는 이거는 오요인은 특질이래요. 특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5개는. 한번 정리를 하면 MBTI는 유형론이 범주 유형론이어가지고 16개 유형 안에 인간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ESTJ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도 ESTJ로 죽어야 돼요. 이게 맞고 틀린 걸 떠나가지고 로직이 그래요. 혈액형 성격형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범주 유형론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분류할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 이런 거죠. 앞에 요 빅5 이론으로 보면 유형이라고 하는 거가 추상적인 개념인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사실 없어요. 이걸 그럴듯하게 늘어놓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카테고리를 빡 끊어서 인간을 집어버리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5개의 요인은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티시즘이 부분에 보면 어떤 성향이냐? 우울하고 쉽게 불안, 분노 느끼고 적대감도 느끼고 이런 성향이 있고 어떨 땐 충동적이기도 한데 충동성이라는 거를 어, 는 너무 자세한 뭐 설명이라는데 요게 어, 반대되는 성향은 유로티시즘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걱정도 덜하고 평온하고 통제된 성향을 갖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학우님들이 학생분들이 이 5개 성향이 있는데 유로티시즘을 보면 이 사람이 높고 평범하고 보통이고 낮고 이런 식의 분류가 가능해져요. 예. 그래서 환자들은 보통 이 성향이 높은 분들이 많이 와요. 예. 그러니 신경증적인 경향성은 누구나 다 요 특질은 있는데 이 특질의 높낮이는 다르다라는 이게 이제 T5 요인 이 설명이에요. 요걸 갖다가 차원 결정론이라 그래요. 차원 유형론. 예. 결정론이 아니라. 그래서 요 차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팩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익스트로버전이에요. 요건 이제 애정어리고 우호적인 성향이 열정, 사회적 자극 추구하는 거, 사교성, 예, 어, 이거 이제 이 영어 발음으로 그레고리오스 뭐 이렇게 골리오스니스, 브로큰 잉글리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친밀성이랑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건 외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깊이 있게 여기 나온 우호성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선하게 보고 하는 요게 친밀, 우호성이고 어그려블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교성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경향. 예.
그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게 다 형사죠. warmth. 그래서 이게 이분이 원서가 굉장히 이 영어 공부하기 좋긴 해요. 그다음에 지배적이고 힘에 의해 성향이 독단성.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단은 우리가 나쁜 의미인데 assertiveness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가까워요. 독단하면 뭐 상대방 얘기도 듣게 하고 이게 아니라 어 assertiveness라는 거는 내가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해 봐. "옳아. 맞아." 이런 맥락이에요. 예. 이제 긍정적 의미도 좀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에너지, 액티비티, 그다음에 excitement, seeking 혹은 이걸 노벨티 시킹이라고 해요. 재밌고 좋은 거 추구하는 거. 이건 외향성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쁨, 행복, 사랑, 낙관주의를 향하는 성향이 긍정적, positive emotions 이런 것들이 외향적 사람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낮은 사람들 우리는 없다 그래요. 내향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질들은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냥 특질인 거야. 다만 외향적 성향을 높은 요런 성향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회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요런 성향을 가지고 성취라든가 직업상에 있어서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 이런 걸 비교할 때 외향성 높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성향을 많이 느끼더라. 이런 식의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성격 변이의 하나예요. 세 번째가 인제 opennes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경험에서의 개방성이에요. 요거는 보통 측정을 할 때 여기 나오지만 이게 빅5 이론을 지금 설명해 버리네. 상상과 창조성, 창의력, 그다음에 공상을 많이 하고 판타지, 예술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에스테틱 뭐 이렇게 되는 게 신미한, 그러니까 미술 작품 보면 이렇게 색깔도 다 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시 좋아하고 문학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험을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어떤 경향. 근데 이게 예술로 보통 나타나요. 그래서 요게 얼핏 보면 요 excitement seeking 같은 느낌을 주는데 요거는 자극을 추구하는 형태예요. 쾌감을 추구하는 형태라 그러면 경험에서의 개방성은 낯선 것들을 바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래서 우주와 교감하고 이거 TCI에 보면 자기 초월 요런 거에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TCI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4 개의 기질과 3 개의 성격으로 분류하지만 이걸 잘 묶으면 빅5로 묶여요 사실은. 그래서 빅5가 과학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내적 기분과 깊은 정서적 경험에 대한 감수성, feelings죠. 일상이고 친근함을 넘어서서 새로움에 대한 선호하는 행위들, 예술적 활동들. 그다음에 이 개방성의 개념은 틀에 박히지 않는 생각들, 지적 호기심, 자발적인 태도, 또 사고, 그다음에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들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개방적 가치.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면 다른 종교는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요 개방성이 낮은 거라고도 설명할 수 있죠. 예. 근데 '내가 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게 경험에서의 개방성이에요. 나중에 요거 이게 우리 유전적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고 보수적인 사람은 이 경험에서의 개방성이 낮죠. 내가 가지고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전통을 크게 바꾸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수련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유전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고립된 지역에서 살았던 조상을 뒀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요게 성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 앞에 밀란도 나오지만 사회적인 맥락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성격이라는 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충류 뭐 도마뱀이나 개는 우리가 사람처럼 좀 비교를 해서 쟤는 성격이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다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쟁점 중에 하나인데 개 키울 때 "저 개가 오늘 슬퍼요."라고 하는 거가 정말 슬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되게 논의할 게 많아요. 이건 굉장히 소셜한 용어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요게 그거 네 번째가 agreeableness, agreeable하다는 건 동의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직하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으려는 자발적인 태도, 신뢰예요. 근데 외향성이 낮은 사람이 신뢰성이 높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교적인 건요. 많은 사람을 폭넓게 사귀는 맥락이라면 자극, 흥모도 추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통해서 막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우호성은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한적 성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교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몇 명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너무 상대를 신뢰하고 믿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호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외향성이 갖는 사교성과 우호성이 갖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게 둘 다 높으면 정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깊이 있게 폭넓게 믿고 호혜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나 사회사업에 진짜 맞는 성향인 거죠. 기질상. 자기 희생도 좀 하고 신뢰하고 상대방을. 예. 근데 외향성이 낮아. 그럼 이 내향적 성향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호성이 높으면 사교적이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게 편하고 나를 믿어주는 것 같고 상대를 잘 믿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요소가 이렇게 다양한 레파토리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김이 없고 잠깐만요. 시리가 왜 이렇게 시리가 꺼져라. 꺼지나? 꺼지네. 음, 예. 그래서 숨김이 없고 진실한 성향인 정직함, 예. straightforwardness라고 하는 건 가림없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이브하다는 표현이랑은 달라요. 나이브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어리니까 순진하니까 나타나는 이 순박함이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식 없는 거. 예. 그다음에 그런 뭐 다른 네 가지 측면들로 구성이 된다는 건 뒤에 가서 하위 구성 요소가 나오고 다섯 번째 요인이 이제 성실성이에요. 요거는 여기 보면 이제 능력이 포함돼요. 유능하고 효과적인 성향인 컴피턴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게 끈기 있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돈되고 조직화하는 성향인 질서, 윤리적 원칙들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려는 성향인 책임감, 야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성취 노력하는 거. achievement, striving. 이 목마르다는 거죠, 성취에. 그다음에 산만함도 있고 지루함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완성하려는 태도인 self discipline, 자기 훈육, 견디는 힘이죠. 그다음에 계획 없이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중함, deliberation 뭐 이렇게 되는데 요게 뭐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사람들 성격 장애 이렇게 보면 또 앞부분에 나오지만 강박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요 다섯 개는 정상적인 성격을 분류하기 위한 다섯 개 요인인데 요게 극단으로 갔을 때 다양한 형태의 성격 장애 성향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픽5 요걸 가지고 심리 검사 보고서 쓸 때 요 성향을 보고 이 성향 중에 어떤 부분이 보통 환자들은 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이 높은 분들 대부분 보면 뉴로티시즘이 높아요, 대부분. 높게 나옵니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예. 그럼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 경험의 개방성이 높아요. 예. 기존의 틀이나 룰을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자극을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성실성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다. 이건 뭐예요?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못할 정도 이게 좋은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면 상호작용 못하고 적응에 문제를 야기하죠. 강박장애. 이게 너무 떨어져. 예. 제가 이런 게 좀 성실성이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ADHD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죠. 예. 그래서 요거를 병리랑 연관지어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예, 나오죠. 예. 그래서 이처럼 각 요인은 6개의 측면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지만 이 외향성에 대해서도 각각 보면 6개 다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녹색 다 칠해 놨는데
이 실제로는 한 6개일 거예요. 그쵸? 추구 그러네. 대충 이제 6개씩 됩니다. 예. 그래서 오해인 연구자들이 정상인들로부터 나온 모델을 통해서 성격 장애들에 접근해 온 방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른 연구자들은 특별히 성격 병리의 영역 내에서 요인 모델들을 따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성격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 사람들도 요인이 다를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크락은 축 일상에서 이건 이제 예전 거라 DSM-4에 해당되는 거라 지금 나오는 거라 근데 아마 저는 축 진단은 다시 돌아올 것 같긴 해요. 축 일상이면 뭡니까? 정신장애. 보통 우리가 DSM에 나오는 정신장애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특정 성격과 관련된 장애들의 정신병리와 진단 기준에 대한 클라컬리의 기술을 포함해 가지고 DSM 성격과 관련 없는 개념들뿐만 아니라 DSM-3의 성격 장애 기준에 기초한 기술어들의 이 풀은 이렇게 아시죠? 이 데이터 풀 할 때 부르는 풀입니다. 까지 요인으로 고려해 가지고 장애에 있어서는 20개의 이상의 차원들이 있다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예. 근데 이제 리베슬리, 라이브슬리 동료들은 성격 병리의 기본 특질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DSM-3판의 축 2 기준을 자세하게 심사숙고해서 요거는 뭐냐면 이것도 좀 설명드리면 DSM-4라든가 3는 특히 4죠. 4는 추진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엑시스 2가 성격 장애랑 지적 장애예요. 옛날엔 정신지체라고 그랬죠. 지적 장애랑 그 진단을 낼 때 축 1에 해당되는 진단이 있어요. 정신장애, 임상 증상들. 축 2가 성격 장애 진단을 여기 달아줬어요. 성격 장애는 축 2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조현병인데 성격 장애 있다 그러면 성격 장애도 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룰아웃하고 쭉쭉쭉 다는데 예전에 이렇게 됐었어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까지도 여기 축이네. 광범위한 성격 문헌을 검토해 가지고 79개의 특질 차원의 DSM-3 아래 11개 성격 장애를 표현하였다. 그쵸? 그다음에 자기 보고 아이템들이 일반 인구로 구성된 두 표본에 제공되었고 척도의 총수는 100까지 증가하였고 요인 분석해 가지고 15개 요인들을 축출하고 3개의 다른 요인들을 합리적 근거에 더해져 가지고 18개의 구조물이 되었다. 뒤에 2-2를 좀 보겠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결과와 오요인 모델 간의 관계를 연구해 가지고 다른 요인들은 성격 병리와 관련돼 있지만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오직 제한된 역할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설명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세요. 노멀 퍼스널리티 모델 중에 요인 모델이 여기 보면 이제 사전을 통해서 만든 것들이 픽5 모델 요거 사전적이에요. 그러면 용어는 이렇게 돼요. 외향성, 우호성, 형실, 정서성, 안정성, 기성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사전 안에서 이렇게 요인 찾아가지고 5개로 묶어 놓은 거고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신경증성, 경향성이 요게 정서성, 안정성이고 지성은 모르겠어요. 사회성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요인 모델은 5 팩터는 아까 말한 요거. 예. 그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빅 세븐을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긍정적 유의성, 예. 부정적 유의성. 이거 뭐 의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성실, 우호, 관습. 그래서 요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요인의 용어들은요. 그 항목 요인에 해당되는 특성들을 대표하는 말인 거예요. 이런 성향이 있다라기보다는 어 아까 이제 불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걸 묶는 용어. 그래서 어 이 방으로 치면 어 이게 이제 빅5 하면 이 대문에 해당되는 거고 1호 지르면 들어가면 그 안에도 방이 1-1, 1-2가 이렇게 있는 그 앞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뭐랄까요? 건축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5개가 있는데 이거를 대표하는 집의 이름들이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고 이 대표하는 이름들 하위에는 요거와 관련된 작은 방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이거 설명하니까 이게 유형론처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학자들이 요렇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는 요런 것조차도 사실은 여기 5개였다가 뭐 7 갔다가 이렇게 늘어나요, 나중에.
그랬다가 다시 또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게 다시 믿기더라고 해 가지고 3개 갖다가 학자마다 이것도 달라요. 그게 빅3라고 해요. 하나 갖다가 막 이런 식으로 늘도 줄고 막 하다가 결국은 지금 거의 픽5라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요인 5 개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그거 전에 현대라고 얘기했지만 얘기 드립니다. 그다음에 퍼스널리티 질소도 관련해서 인제 팩터 모델인 거예요. 많죠. 예. 학자마다. 그래서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격 장애인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거 22 개고 18 개고 5 개고 요렇게 갖는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연관관계를 연구하기도 하고 요인이 다르다고 보기도 하고 요렇게 설명을 하는 게 요인 분석 연구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게 주요 요인 모델들입니다. 인지 이론 설명하고 나서. 예.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오요인 모델의 제한점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헐크니스나 뭐 맥너티 이런 5개 성격 차별들을 발견했지만 여기도 5개 찾았는데 다 오요인 모델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모델은 성실성 또는 경험의 개방성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억제. 여기서 말하는 constraint이라고는 억제보다는 이렇게 끌어가는 힘 같은 거예요. 딱 붙잡는. 예. 압박에 좀 더 가까운데 그다음에 사이코티시즘. 요거는 인제 제가 공부했던 우리 저희 석사 때 교수님이 했던 아이젠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래서 요거에 개방성이랑 연관돼 있는데 정신 이상, 정신병적 경향성이라고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이코티시즘 하면 정신병적 경향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뉴로티시즘이 신경증적 경향성이면 사이코티시즘은 정신병적 경향성.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 이게 높다 그러면 창의적인 거. 조현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높게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닌 이게 인제 이 연속성으로 보니까 이걸 도를 넘을 때 인제 정신병으로 보는 거죠. 이 두 개의 요인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인제 텔러젠, 웰너 이 7 요인 앞에 나왔죠. 예. 그래서 알포트나 어드벌트에 기초한 전통이 이상 행동과 셀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매우 중요한 오디널리, 평범한 그리고 뭐 엑셀런트, 나쁜 같은 어 평가적인 용어들을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잘못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그래서 400 개의 성격 특질들이 너무 많죠 이러면. 못 외워요 우리. 1985 년도 아메리칸 허리테이지 딕셔너리로부터 분리돼서 요인 분석돼 가지고 요 400 개예요 사전에서. 픽5 픽7 모델이 탄생했다. 그들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알만거, 테일러전, 뭐 앨런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빅7이 유대인 문화에도 먹히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 간 문화 및 언어적 차이들이 반복 가능성,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시험을 제공할 것이죠.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이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통계에서 여기서 설명되는 이론이 여기에도 설명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여기에 맞으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간을 설명하는 이론이 맞으면 이 뉴욕에서 사람들도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과학적 연구라는 거예요. 에 대한 유력한 시험을 제공하는 걸 주장했고 예비 연구에서 대신에 7개 중 6 개가 추출되고 다른 문화에선 가장 광범위한 요소들이 다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에 더욱 중요했다. 그래서 빅7이 발견되었던 문화 및 이와 충분히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 요인들의 리플리케이션 반복 가능성은 검증 가능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다. 이상하게도 남은 요인들은 오요인 모델과 많은 유사점을 갖지는 않는다. 요게 인제 요게 이 밀란이 요 책을 썼던 때고 이 이후에 또 계속 진화해서 지금은 오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유용한 요인 모델들의 다양성과 다른 집단의 연구자들 사이에 지속되는 논쟁은 어떤 특정 요인 모델이 성격을 기술하는 마지막 워드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힘이 되었다. 이 얘기는 논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딱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주장하는 거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아 인제 더 이상은 없어.'라는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서에서 성격 장애에 대한 챕터들은 생물학적, 인지적, 정신역동적, 역동적 그다음에 대인관계적 관점들 옆에서 귀납적 접근에 대해 논의하진 않는다.
이 얘기는 이제 밀란이 뒤에 성격 장애 설명할 때 이 빅5에 관련된 거 가지고는 자기는 설명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귀납적 접근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밀란은 그거는 빼고 생물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지적인, 정신역동. 그래서 여러분 뒤에 책 보면 연극성 성격 장애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딱 설명합니다. 인지적으로 어떤지, 정신분석에는 어떻게 보는지, 대인관계는 어떤지 이렇게 봐요.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빅5 이론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 왜? 이 당시엔 계속적으로 논쟁이 돼가지고 피니시 끝을 보기 어려운 이론이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했는데 어떠신지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이거 뭐좀 녹화해서 올리긴 하지만 어쨌든 요인 이론은 이런 식으로 귀납적 연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이게 과학적 접근이고 행동주의적인 맥락의 설명들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사전을 이용했다라는 거.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예.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연구들을 해왔고,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발달돼서 유전학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되고, 신경심리학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예, 어, 빅5 요인 이론으로 성격 이론으로 거의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도서들 보면 성격의 발견이라든가 뭐 성격 지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 소비에 관련된 거를 설명할 때도 MBTI 이런 게 아니라 픽5를 가지고 설명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차를 사느냐일 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튼튼한 차를 혹은 빠른 차를 했을 때 그 성향을 설명할 때 픽5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정상적인 성격을 설명할 때 주류 이론은 지금 픽5다라고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방학이 끝나서 자주 좀 이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좀 더 재밌긴 한데요. 진화 신경 발달적인 맥락에서 성격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정신분석 해가지고 최신 정신분석 이론에서 오면서 이제 인지, 그다음에 대인관계적인 설명,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인, 소위 말하는 귀납적 접근 방법.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설명했지 밀라는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그 과정 설명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진화 신경 발달학적 관점은 언급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진화 이론을 특성으로 해가지고 예,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굉장히 낯설거나 처음 보는 어떤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생물학적 관점에서 요 하이셋을 이분은 이제 이렇게 쭉 해서 분류해가지고 어, 5개 정도의 이론적 방향, 그쵸? 4개구나 여기서는.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신경생물학적인 설명을 하지만 이게 도메인으로는 아마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로 아마 설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1시간이 딱 됐네. 제가 보통 한 30분 하는데 오늘 조금만 길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격 심리 다시 좀 보고 있는. 혹시 질문 궁금하신 거는 카톡에 올려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공지 드리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을 때 그냥 하겠습니다. 되시면 오시고 아니면 영상으로 보시고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보십시오. 늦은 밤인데 좋은 밤 되십시오. 예. 나가시면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